안녕하십니까. 기출계약법입니다. 계약법은 총론 강론이고 5문제씩 나온다고 했죠. 총론에서 자주 나오는 게 뭐가 있죠? 계약의 종류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계약의 성립. 중요하죠. 청약과 상당의 의사청약 성립. 여기 이제 특히 조문을 좀 잘 암기하시고 조문을 응용한 사례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 있죠. 날짜를 박으면서 언제까지 승낙을 했는데 도달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 이제 사고의 연장이 조금 중요해요. 계약 체결상에 과실 책임이라는 제도가 있죠. 원시적 불능일 때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 쌍목이야기 효력이라고 동시한명권과 위험부담 두 개가 아주 잘 나오죠. 동시한명권은 뭐 거의 매년 나오고 최근에 위험부담도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 역시 매번 나오고요. 계약의 해제. 해제 사유와 그 해제 효과. 해제 효과와 관련해서 특히 보호되는 제3자냐 아니냐 하는 거. 또 이제 그런 정도의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약관 최근에 한번 나왔죠. 당분간은 나오기 좀 어렵고요. 다만 이제 지문은 나올 수 있죠. 자, 근데 약관은 몇 가지 지문만 확인하시고 나머지는 거의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1번 같은 경우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약관. 당연히 무효겠죠. 벌써 이 부당이란 말이나 과중하다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무효. 2번 약관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건 기억하셔야 되죠. 작성자 불이익 해석의 원칙. 즉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게 해석해야 됩니다. 3번은 당연한 거고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해라. 당연한 거죠. 4번 고객에게 보세요. 부당하게 불리익. 그럼 뭐예요? 불공정 조항으로 추정. 상식적인 내용이죠. 5번 보통거래 약관은 개개계약 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서 구체적이고 주관적으로 벌써 틀렸죠. 약관에 대해서 해석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객관적, 통일적 해석의 원칙이죠. 답은 5번이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약관에서 기억해야 될 게 첫째로 약관을 작성한 자가 명시설명해야 되는데 명시설명이 뭐가 면제되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조항. 그 다음에 법령에 규정된 것을 되풀이하는 정도의 불과한 조항. 이런 것들은 명시 설명할 의무가 없지. 개별 약정할 수 있고 개별 약정이 우선하지. 약관이 당사자를 구속하는 근거는 합의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됐었죠. 4번 객관적이고 통일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작성자에게 불이익하게 해석해야 돼요. 약관 조항의 특정 조항이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그 조항만 무효죠. 다만 예외적으로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경우가 있고 7번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가 부담해야 하니까 고객에게 떠넘겨. 무효겠죠. 또 담보 책임은요. 무과실 책임이에요. 그런데 약관에 과실이 있을 때 책임진다. 그럼 책임이 줄어드는 거죠. 당연히 무효. 이 정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계약의 유형 물어보는 거 아주 잘 나오죠. 최근에. 1번 예약. 기억하세요. 언제나 채권 계약입니다. 우리 매매 예약 알고 계시죠? 매매 예약을 하면요. 예약을 한 양당사자는 본계약을 체결해야 될 권리와 의무가 생겨요. 채권과 책임과 생겨요. 따라서 예약은 언제나 채권계약. 자, 쌍모계약은 전부 유상이죠. 그러나 유상이 전부 쌍모는 아니죠. 왜? 현상광고. 현상광고는 유상인데 편무잖아요. 그러니까 쌍모는 전부 유상이다. 그러나 유상이 전부 쌍모인 것은 아니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지. 교환계약은 낙상계약이죠. 자, 우리 시험 범위에 있는 요물계약은 현상광고계약하고 계약금 계약이 있어요. 현상광고계약하고 계약금 계약이 우리 시험 범위. 물론 그 현상광고계약 자체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요물계약 자주 등장합니다. 매매는 쌍무죠. 임대차는 유상입니다. 암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3번도 마찬가지죠. 매매 유상이죠. 요물 아니죠. 낙성이죠. 그죠? 요물은 현상광고계약하고 계약금 계약입니다. 자, 2번은 중개계약은 전형계약. 원래 계약의 유형을 물어볼 때 전형계약, 비전형계약은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형계약은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15가지 계약을 말합니다. 중개계약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이 되어 있죠. 민법에 비전형이죠. 근데
이게 33년 만에 한 번 이렇게 전형 비전형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됐다 해서 민법에 있는 15가지 전형 계약을 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충분히 풀 수 있게끔 나오게 됩니다. 3번 교환계약, 유상이죠. 계속적이 아니라 일시적 계약이죠. 증여, 편모면서 부상이죠. 임대차, 유상, 쌍무죠. 다 뭐가 이런 식으로.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나왔어요. 매매 유물 아니죠. 낙성이죠. 교환 유상이고요. 증여, 낙성이죠. 도급, 요물입니까? 아니죠. 요물 2개만 계약하자고 했죠. 현상광고 계약하고 계약금 계약. 도금은 건물 신축 계약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죠. 임대차 계약, 유상이면서 쌍무죠. 이런 식으로 지문이 나오게 됩니다. 5번도 마찬가지. 잘 나오죠. 최근에 이렇게. 쌍무. 도급이죠. 도급은 뭐예요? 건물을 건축 공사를 완성하고 공사 대금을 지급하고 쌍무 계약이죠. 임치는 보관 계약인데 무상이야. 즉 무상으로 보관을 해요. 편무죠. 편무는 증여가 있고 사용대차가 있고 현상광고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전형적인 편무입니다. 거기에다가 현상광고까지 다시 한번 편무는 증여, 사용대차, 현상광고. 이게 전형적인 편무입니다. 그 다음에 소비대차, 돈 빌리는 거, 위임, 일 맡기는 거, 임치, 물건 보관하는 거. 요 소비대차나 위임이나 임치 요 세 가지는 무상일 때 편무. 뭐일 때 편무? 무상일 때 편무.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임대차나 유상 싼 건 낙성 분류식. 사용대차 전형적인 편무 무상이죠. 전형적인 편무 무상 2개. 증여, 사용대차. 현상광고 낙성이 아니라 뭐라고요? 요물이죠. 요물 2개 다시 한번 현상광고하고 계약금 계약. 이런 식으로 계약의 종류를 물어보는 것들은 몇 개 암기만 하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으니까 잘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6번 계약. 합의 해지라고 되어 있죠. 해지는 단독행위고 합의 해지는 계약이죠.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하려면 청약과 승낙이 합치해야 되죠. 2번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 교차 청약이라고 하죠. 533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양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 그죠? 양 청약이 모두 도달할 때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533조 주문 그대로 봅니다. 3번은요. 승낙은 청약과 일치해야 되죠. 그런데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였어요. 534조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거나 그렇게 승낙을 하게 되면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 청약을 한 걸로 본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기존의 청약은 효력을 잃고요. 조건이나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청약을 변경해서 승낙을 하면 이 승낙이 새로운 청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청약은 효력을 잃겠지. 134조 승낙을 하는 놈이 자기가 받은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거나 그 청약을 변경을 해서 승낙을 하게 되면 요 기존의 청약은 효력을 잃고요. 요 승낙이 새 청약이 됩니다. 4번은 판례죠. 청약을 수령한 사람은 승낙 의무는 당연히 없고요. 해답 의무도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청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해답하지 않으면 승낙 선고를 본다. 라고 승낙에 표시했다 하더라도 이 승낙을 수령한 사람은 이 청약자의 요거 개무시해도 된다 그랬죠. 개무시해도 된다는 뭐예요? 상대방은 이 청약의 표시에 구속된다 안 된다. 구속되지 않는다. 구애받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4번이 틀렸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 해답이 없더라도 승낙이 아니게 됩니다. 5번은 의사실현이한 계약 성립이죠. 장약자 의사표시나 간섭에서 승낙이 필요 없고 그럴 때는 승낙으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자, 여기서 기억할 건 2가지죠. 하나는 청약자가 그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청약자가 알든 모르든 그 사실이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예금계약 성립식이죠. 예금계약은 언제 성립해요? 금융기관 직원이 돈을 받아서 확인할 때 예금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527조부터 534조까지 조문을 달달달달 일단 암기하셔야 됩니다. 7번 청약은 특정인에게 할 수도 있고 자동 판매기 설치처럼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도 있죠.
1번 틀렸죠? 반면에 승낙은 반드시 특정한 청약자에게 해야 되죠. 불특정 다수에게 승낙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2번 청약이 도달해서 효력 생기면 철회 못하는 게 원칙. 3번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 청약이죠. 언제 계약이 성립해요? 양청약이 상대한테 도달할 때죠. 발송이 아니고 도달. 청약의 내용은요, 승낙만 받으면 계약이 성립할 정도의 구체적이고 확정적 내용이어야 되죠. 따라서 계약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광고는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으로 보죠. 상단 아파트 분양 광고 이런 것들이 청약의 유인. 5번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교섭 당사자가 견적서를 제출합니다. 이게 청약일까요? 청약의 유인일까요? 청약의 유인이 됩니다.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이 됩니다. 견적서 제출. 그래서 상가나 아파트 분양 광고하고요. 도급계약 체결 당사자의 견적서 제출. 이런 것들이 청약의 유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약이 아니고요. 8번 불특정 다수에게 청약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나 2번 불특정 다수에게 승낙은 안 된다고 했어요. 청약 승낙은 각각 발송시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죠. 원칙적으로 다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죠. 청약이든 승낙이든 원칙이 상담 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겨요. 다만 격지자 사이의 계약에서 격지자 사이에서만 승낙, 청약은 도달, 승낙만 발송한 때 효력이 생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4번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529조에 있지.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청약자가 승낙을 받지 못하면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조심할 거는요.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을 잃는다. 그럼 틀린 거예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을 잃는다가 아니라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을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는다. 조심하세요. 5번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에서 연착한 승낙.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이 도달하지 않고요.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승낙이 도달했어요. 그럼 연착한 승낙이죠. 연착한 승낙은 530조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청약자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문이죠. 조문이 아주 잘. 그 다음에 이거 다 정리하셔야 돼요. 9번 청약은 철회 못하는 게 원칙이죠. 527조 청약 구성이요. 상대방 특정되어 있을 필요 없죠. 청약은. 요거는 3번 111조 2항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를 발송하고 그 의사표시한 사람이 발송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그 의사표시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청약도 청약을 발송한 후 그 청약자가 그 청약이 상대방한테 도달하기 전에 사망을 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청약은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가 되겠죠. 4번 격지자 승낙 언제 효력 생겨요? 발송한 때. 격승발 암기하세요. 격지자 간의 계약 승낙만 발송 시 성립하게 됩니다. 격지자나 계약에서 청약 도달한 때 효력이 생겨요. 격승발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5번 승낙기간을 정했어요. 근데 그 기간이 경과한 때가 아니고요. 그 기간 내에 승낙을 받지 못해. 그럼 청약은 효력 상실하죠. 528조 1항 조문이죠. 10번 청약과 승낙은 주관적 객관적 합치가 있어야 성립한다. 주관적 합치가 뭐예요? 당사자 일치. 객관적은 청약과 승낙의 내용 일치죠. 2번 승낙기간을 정했습니다. 기간 내에 승낙을 받지 못했어요. 청약은 효력을 잃지요. 조문 그대로. 3번 무의식적 불합치.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불합치가 있습니다.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약은 성립하지 않으니까 취소도 안 되죠. 그죠? 취소라는 건 무효나 취소나 해제는 다 계약이 성립이 됐다는 걸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계약이 성립조차 하지 않았으니까 의협적으로 취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4번 불특정 다수에게 청약할 수 있고요. 5번 격제 사이에서 청약은 도달한 때도 생기죠. 그죠?
격자 사이에서 승낙만 발송해서 생깁니다.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청약은 도달한테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12번 불특정 다수에게 청약할 수 있고요. 2번 청약 철회 못하고요. 3번 격지자라고 되어 있죠. 다시 한번 청약인가 승낙인가 보면 승낙입니다. 그럼 뭐예요? 발송. 격승발 오른지입니다. 4번 111조 2항 청약자가 발송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5번 청약자가 언제까지 이의하지 않으면 승낙한 걸 본다. 이걸 받은 사람은 개무시해도 된다 그랬죠. 따라서 이의를 안 했고요. 기간이 지났어요.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5번 틀렸죠. 이렇게 보면 총론 내용은요. 동시이행의 항명권이라든가 제3자를 위한 계약 해제 요 정도만 조금 난이도가 있고요. 그 난이도를 물권하고 비교하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물권에 뭐 소유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점유권 보세요. 무지하게 어렵잖아요. 총론부는요. 어려워도 그것들보다 어렵지는 않아요. 웬만하면 다 맞추기 위해서 기출된 지문 위주로 철저하게 내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12번. 청약은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인 확정적 의사표시가 되기 때문에 뭐하고 구별하죠? 청약 속에 그 의사표시 속에 계약의 구체적 내용이 들어있지 않은 청약의 유인하고 구별하죠. 그래서 2번 아파트 분양 광고는 청약의 유인이라고 했어요. 자, 청약의 유인으로 나오는 게 아파트 상가 분양 광고하고 또 뭐가 있었어요? 아까 도급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 이런 거보다 청약의 유인. 한번 또 나왔네요. 교차 청약. 언제 계약이 성립해요? 양청약이 상대한테 도달한 때. 발송이 아니고 도달한 때. 4번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했습니다. 기존 청약은 효력이 상실이 되고요. 새 청약으로 본다고 했죠. 이 승낙은 기존 청약을 거절하면서 동시에 새 청약으로 보입니다. 34죠. 5번 또 나왔네요. 청약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승낙한 걸로 본다. 상대방은 개무시할 수 있다. 따라서 이의를 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즉 상대방은 이 청약에 구애받지 않는다. 이걸 뭐라 그래요? 구속받지 않는다.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의 성립에서 지금까지 나온 것들은 너무 쉽잖아요. 조문이 주고요. 요렇게 나오는 게 이제 갑은 승낙기간을 2020년 5월 8일로 가요. 자신의 X주택을 목적물 나왔죠. 5억 원에 대금 나왔죠. 청약이 되겠죠. 그 청약이 5월 1일 날 도달했습니다. 5월 1일 날 도달했으니까 도달 후에는 철회 못하겠죠. 자, 청약은 도달할 때로 생깁니다. 그죠? 그 원칙이죠. 발송 사망했다 하더라도 청약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거 틀렸죠. 3번 5월 8일까지 이의가 없으면 승낙한 걸 본다. 을은 개무시할 수 있죠. 따라서 을이 이의하지 않아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죠. 4번은 15일 승낙했어요. 언제까지 승낙하라고 그랬어요? 5월 8일이죠. 근데 언제 승낙했어요? 15일 승낙했죠. 승낙 자체를 기간이 지난 다음에 했어요. 그러니까 5월 8일이 지나버리면 갑은 5월 8일까지 승낙을 못 받았으니까 5월 8일이 지나버리면 갑이 을의 승낙을 받지 못한 채 5월 8일이 지나버리면 갑의 청약은 효력이 상실돼요. 그러니까 을은 지금 갑의 청약이 효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승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요? 새 청약으로. 따라서 이 을의 승낙이 새 청약으로 볼 수 있고 을의 승낙을. 그 을의 청약에 대해서 갑이 승낙을 하면 계약이 성립될 수도 있겠죠. 을이 5억 원 5천으로 잘못 읽고 승낙했어요. 불합치죠. 무의식적 불합치겠죠. 따라서 계약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그죠? 의식적 불합치. 계약을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14. 갑은 을에게 우편으로 그럼 뭐예요? 격지자. 서면으로 그럼 격지자. 문제에서 격지자라고 표시 안 해도 우편으로 서면으로 면 격지자.
갑은 을에게 우편으로 자기 소유 X 건물을 3억 원에 매도하겠다고 청약을 하면서 회신을 10월 5일까지 해달라. 이게 뭐예요? 승낙 기간이죠. 그 청약이 9월 14일 발송됐고요. 이건 의미 없고요. 16일 을에게 도달했어요. 기간은 10월 5일까지. 자, 갑이 23일 날 처리할 수 있는 거 안 되죠. 갑은 적어도 10월 5일까지는 처리 못 합니다. 을이 20일 날 발송을 했어요. 그리고 22일 날 도달했습니다. 자, 기간 내에 도달했죠. 을이 승낙을 20일 날 발송을 했고요. 22일 날 갑에게 도달했으니까 기간 내에 도달했죠. 그럼 계약은 성립하죠. 문제는 언제 성립하는가? 격취자죠. 그럼 언제 성립하는 거예요? 을이 승낙을 발송한대. 9월 20일 성립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지금 9월 27일 날 2억 5천만 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조건으로 승낙이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새 청약이죠. 그래서 을은 갑의 청약을 거절한 것 동시에 새로 청약하는 것으로 보게 옳은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날짜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은 충분히 푸실 수 있습니다. 15번 계약 체결 사격하실 책임은 계약은 체결이 됐는데 그 목적 달성이 원시적 불능이에요. 그럼 계약은 무효가 되고 그 다음에 무효가 됐으니까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을 한다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 이제 추가해서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 전혀 모르고 있는 선의 무과실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죠. 그게 계약 체결상의 가르침이죠. 계약은 성립됐으나 목적이 원시적 전부 불능이건 어느 일방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까?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일까?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길까? 이걸 요건으로 해서 이행이익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뢰이익을 배상해라. 이게 계약 체결상의 가르침이죠. 다만 동그란 1번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한 원시적 일부 불능이에요. 요 경우에는 담보 책임이라는 게 따로 있죠. 요게 담보 책임이죠. 574조, 572조의 대금감액 청구권.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경우에 선의 매수인이 대금감액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이게 뭐예요? 담보 책임이죠. 그러니까 요런 경우에는 담보 책임이 있으니 구호지 137조를 적용해서 일부 무효 137조 그 무효 부분만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다.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한 계약 체결상의 발생 이걸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이번 토지에 대한 계약 체결 전 이미 전부 수용 이게 뭐예요? 원시적 전부 불능이죠. 이럴 때 계약 체결상의 발생이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3번은 계약 체결 후 가혹이 전소했죠. 후발적 불능이고요. 매도인, 매수인 모두에게 잘못이 없으니 제3자방 이건 위험부담의 문제죠. 4번 유명화가 그림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한 후 파소 후발적이에요. 저당권이 설정된 땅을 사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했지만 저당권 실행했어요. 이거 뭐야? 담보 책임이죠. 그죠? 매매 목적이든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행사, 실행이 됨으로써 즉 저당권자나 전세권자가 목적으로 임의 경매를 의무로써 그 목적물을 매수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거나 소유권을 잃게 되었을 때 이게 뭐예요? 담보 책임이죠. 자, 이때 매수인은 선악을 묻지 않고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그 외에 소유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저당권자나 전세권자에게 대신 변제를 했을 때 매도인을 대신해서 그 매도인에게 출제상환처분이 인정이 되죠. 즉, 부분은 담보 책임의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문제되는 거 뭐예요? 2번 원시적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동시이행의 한명 항목이하고 동시이행의 한명권하고 위험부담이 동시이행의 한명권은 항명권 성립 요건 효과 그리고
동생관계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거. 요런 거 위주로 출제. 자, 1번.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거나 해제되었을 때 양당사자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 원상회복 의무, 무슨 관계? 동시행관계. 특히 계약 해지는 원상회복 의무, 동시행관계라고 따로 규정이 있죠. 그죠? 구분수의적 공유관계라고 있습니다. 한 필지 땅이 있고 갑과 을이 공유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공유. 등기는 공유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운데 경계표를 딱 치고 특정 부분을 독점 사용식하고 있는 경우 이게 구분수의적 공유죠. 자, 이 구분수의적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분할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상호 명의상 약정 해지를 통해서 지분을 서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해소하죠. 자, 이때 서로의 지분 교환 요 의무는 무슨 관계? 동시이행. 그죠? 공유지분권자 상환에 지분 이전 등 의무는 동시이행입니다. 반면에 3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보면 임차권 등기명령에 한 임차권 등기제도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임차권 등기명령에서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을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겠죠. 그럼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말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동시행관계냐? 아니죠. 보증금 반환이 먼저 이행이 돼야 돼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하고 동시행관계는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근데 임차인은 이미 목적물을 반환한 거예요. 따라서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 의무가 됩니다. 4번 아주 잘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매도, 채권이 양도가 돼요. 매매대금 채권 같은 거. 매도인의 매매대금 채권이 양도가 돼요. 그러면 이 매매대금 채권을 양수한 자가 매수인에게 대금을 청구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매수인은 아직 물건을 못 넘겨받은 상태예요. 그럼 당연히 나 갑으로부터 물건 넘겨받을 때까지는 대금 못 주겠다라고 동시에 함유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채권 양도되거나 채무가 인수가 됨으로써 사람이 바뀌더라도 채권 채무 내용이 바뀌지 않는다면 동시행관계는 존속하게 됩니다. 자, 5번 일방 당사자가 선의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예컨대 중도금을 먼저 지급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매도인 건설회사의 분양 의무가 이행이 곤란한 현존사유 신용불안. 그럼 어때요? 매수인은 나 중도금 못 줘 라고 할 수 있어야지. 이게 뭐야? 불안해. 응?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된다. 동시 이행의 함유권 요건 중에서 몇 가지 확인해야 될 게 있죠. 별도의 특약을 통해 생긴 건 원칙적으로 동시행관계가 아니라는 거. 그죠? 별도의 특약을 생긴 채무는 원칙적으로 동시행관계가 아니라는 거. 양채무가 모두 변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선의의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함유권이 없죠. 근데 예외적으로 두 개가 있죠. 좀 전에 봤던 불안의 함유권하고요. 또 하나가 중도금 지급을 지취하던 중 상대방 이행기가 되는 이때도 선의의 의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3번 상대방이 자기 채무를 이행 또는 제공하지 않아야 돼요. 따라서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합니다. 그럼 우리는 항배권 행사 못하고요. 지급을 해야 되는데요. 안 하면 지체죠. 근데 그 지체에 빠졌다 하더라도 항배권 자체가 소멸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이제 동시행관계인과 아닌 거 구별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아닌 거는 암기를 좀 해두셔야 되죠. 면제와 채용증 반환, 면제와 담보권 말소, 토지거래 허가 시청 절차 협력 의무와 대금지급 의무, 좀 전에 봤던 보증금 반환과 무조건 등기 말소, 근저당권 실행 경매가 무효가 되었을 때 낙찰받은 사람의 채무자에 대한 등기 말소 의무, 배당받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 반환 의무는 이행의 상대방이 다르잖아요. 낙찰자의 등기 말소 의무는 채무자에 대한 의무고요.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반환 의무는 낙찰자에 대한 의무니까 동시행관계가 아니나 이 5개는 기본적으로 동시행관계가 아니라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권리금 나오죠. 임대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이거 동시행관계가 아니죠. 자, 2번.
이것도 잘 나오죠? 예컨대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 채무를 받아요. 그럼 이 손해배상 채무는 매도인의 원래 채무의 변형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항변권은 소멸하지 않죠. 상대방 채무와 여전히 동채무. 이번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럼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 목적물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이 있죠. 그죠? 이 점유는 적법점유죠.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 따위는 없죠. 항변권에 기초한 점유는 적법점. 3번 소송에서 항변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주장을 해야만 법원은 고려합니다.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으로 직권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4번 자 항변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장을 했고요.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가 항변권을 주장하여 법원이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인용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피고 주장을 받아줬으니까 원고를 패소시켜야 되는데 대법원은 원고를 패소시키지 않고요. 일부 승소시킵니다. 상한 이행 판결이라고 하죠.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물건을 넘겨받는 것과 상환하여 대금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하게 되죠. 이걸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상환 이행 판결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5번 선이행 의무자. 하더라도 항변권이 생기는 게 두 가지죠. 그 중에 하나가 불안의 항변권이고 또 하나가 중도금 지급 의무를 지취하는 동안에 상대방 이행기가 도래하게 되면 항변권 생기죠. 동시행관계가 그런 질문이죠. 3번 동생관계 아닌 거. 1번 동생관계죠. 2번 동생관계죠. 3번 이거 조문이 있죠. 317조. 전세권이 소멸했을 때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반환하면서 플러스 전세권 등이 말소에 필요한 서류교부. 서류교부죠. 정확하게. 그리고 설정된 전세금 반환은 동시행. 그래서 4번 보세요. 근저당권 실행 경매가 무효가 되었을 때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의무,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의무, 이행의 상대방이 다르죠. 동시행관계는 아니죠. 5번 가등기 담보에 있어서 채권자의 청산금 지급 의무와 채무자의 본등기 의무, 이게 뭐예요? 동시행관계 맞아요. 즉 채무자는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본등기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동시이행관계가 됩니다. 4번 동시행관계 있는 것을 몽땅 골라라. 자, 우리는 아닌 거 알고 있어요. 아닌 거. 변제와 담보권 맞춤자. 동시행관계 아니죠.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와 대금 지급 의무. 아니죠. 왜 아니에요? 허가 전에는 대금 지급 의무 자체가 없는 상태. 역시 동시행관계가 아니죠. 반면에 1번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하고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이거 당연히 동시행관계. 기업은 동시행관계지만 니은디귿은 아니죠. 니은은 토지 임차인이 건물 매수 청구를 행사하게 되면 건물 매매 계약이 성립하잖아요. 이거 뭐예요? 지상물 매수 청구이잖아요. 643조에 의하면 견건 건물의 소유나 식목체가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에서 기간이 만료가 되면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거절당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형성권이죠. 그럼 매매 계약이 체결되죠. 따라서 임차의 건물 임대 및 건물 소유권 이전 등의 의무와 임대의 대금 지급 의무 무슨 관계? 동시이행 관계가 되겠죠. 결국 기억 니은 두 개가 되겠죠.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매 계약이 체결됐을 때 양당사자의 의무,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와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의무 동시행 관계죠. 상시죠. 니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와 목적물 반환 의무 동시행 관계죠. 지금 또 나왔어요.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와 대금 지급 의무 동시행 관계 아니죠.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대금 지급 의무 자체가 없다고 했어요. 6번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과 동시행 관계 있는 건 뭐예요? 임대의 보증금 반환이죠. 그러니까 임대의 권리금 회수 방해란 손해배상 의무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죠.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때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동생관계에서 뭐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 이건 또 남았네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행해진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 보증금 반환 의무. 동생관계가 아니다. 다시 한번요. 임대차가 종료가 됐을 때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하고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이게 동생관계. 요게 동생관계입니다. 네?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이 동생관계.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지금 또 나왔네요. 구분소유주 공유관계가 해소되었을 때 상호 지분 이전이고 동시 이행관계다. 됐습니다. 7번처럼요. 사례 형태로 나오다. 임대인 갑은 임차인들에게 기간 만료와 동시에 주택 명도를 요구하고 있다. 이때 임대인이 주택을 명도하는 것과 임차인이 주택을 명도하는 것과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게 무슨 관계? 동시행관계. 1번 갑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 명도를 거절할 수 있다. 뭐예요? 동시 이행의 합니다. 자, 우리 항변권에 기초하여 주택을 정리하면서 반환을 거절하는 것까지가 동시행관계. 그런데 그거를 사용수익까지 해요. 사용수익 할 수 있어요. 대법원에 의하면 동시항변권에 기초하여 반환을 거절하면서 기존대로 사용수익까지 할 수 있다. 따라서 이거는 불법 사용이 아니더라. 그래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물을 수가 없어요. 대신 부당이득 반환을 물었어요. 즉 차임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요. 하지만 불법 점유는 아니기 때문에 불법 점유를 이용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번 나왔죠. 항변권에 기초하여 주택에 대한 반환을 거절하면서 플러스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이거는 불법적은 아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사용수익을 했으니 이익을 얻었으니 그 이익은 부당이익으로 반환해요. 4번 갑이 보증금을 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명도를 하자. 이건 지체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왜 항변권이 소멸하는 건 아니니까 갑이 뒤에 나중에 다시 명도를 청구하는데 이때는 보증금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명도를 청구해요. 그러면 지치에 빠졌던 을 도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죠. 그죠? 갑이 보증금 채무를 이행 제공했어. 그럼 모든 주택을 명도해야 되는 명도를 안 하고 있어. 지체죠. 지체에 빠졌다 하더라도 항변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갑이 이행 제공하지 아니한 채 재청구하게 되면 지체에 빠졌던 을이라 하더라도 항변권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5번 을이 갑에게 변기가 되한 대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자, 을이 임차인이죠.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갖고 있죠. 근데 을이 보증금 반환 채권에는 갑의 항변권이 붙어있죠. 을이 보증금 반환하라. 그럼 갑은 뭐라 그래요? 목적물 명도할 때까지는 보증금 못 돌려줘. 결국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 임대인의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 문제는 을이 갑부터 빌린 돈이 있어요. 그 갑이 을에게 대여 채권이다. 그러니까 이걸 서로 퉁칠 수 있잖아요. 그게 상계죠. 그런데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하니까 결국 을을 상계하지 못한다. 을이 상계를 하면 상계를 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자동 채권이란 말이에요. 보증금 반환 채권이. 근데 그 보증금 반환 채권에 항변권이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증금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결국 임차인은 상계하지 못한다가 됩니다. 임차인은 상계하지 못한다. 또 배도인도 매매대금 채권을 자동 채권 상계하지 못하죠.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계약의 종료, 계약의 성립, 그리고 동시 이행의 항변권. 세 가지가 집중해서 나오죠. 그거 위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험 부담의 시간을 좀 달리해서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